1945년 2월 19일 오전 9시 17분이었습니다. 이오지마의 검은 화산자의 해변에서 토니 스타인은 파괴된 상륙정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이 그의 머리 위를 찍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든 무기는 15kg이 넘었습니다. 스팅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추락한 항공기에 기관총을 개조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해병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륙 작전이 시작된 지 23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체들이 파도에 떠다니고 부상자들은 의무병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스타인은 앞쪽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철근 콘크리트 벙커 16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벙커 안에는 일본군 기관총 사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대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변은 엄폐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화산재와 죽음뿐이었습니다. 스타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가까운 벙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은 분당 60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기였습니다. 죽음을 거부한 해변기였습니다. 앞으로 30분 안에 토니 스타인은 믿기 힘든 일을 해낼 것이었습니다. 이오지마의 살육 현장에서 직접 만든 기관총을 들고 있던 그 남자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앤서니 스타인은 1921년 9월 30일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오스트리아 이민자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구 및 금형 공장에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어린 토니는 아버지에게서 기계 가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정밀 작업을 배웠습니다. 1000분의 1 인치 단위의 측정을 익혔습니다. 금속을 보고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숙련된 공구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의 목숨뿐 아니라 오하이오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화산섬에서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전쟁터로 가야 했습니다. 스타인은 1942년 9월 22일 20살의 나이로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페리스 아일랜드의 훈련소는 그를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훈련 교관들은 데이턴 출신의 조용한 기계공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보병 훈련을 마친 스타인은 제1공수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예부대였습니다. 더욱 혹독한 훈련과 더욱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44년 공수대대가 해체되자 스타인은 저 해병사단 28연대 제1대대 A중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부대는 무언가 중대한 임무를 위해 훈련 중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임무가 수행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는 지옥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훈련 중이던 스타인은 표준 지급 무기에 대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은 신뢰성은 높았지만 무겁고 재장전 속도가 느렸습니다. M1 게런드 소총은 정확도는 높았지만 탄창 용량이 8발에 불과했습니다. 해병대에는 더 강력한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스타인은 공구 제작자의 시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휴대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는 고물상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추락한 해군 전투기에서 발견한 AN-M2 브라우닝 기관총이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전투기 날개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M1 게런드와 같은 39경 탄약을 사용했지만 분당 1200발이라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보다 2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전투기용 기관총은 무게가 9kg이 넘었고 개머리판도 손잡이도 없어 보병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스타인은 이 기관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상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기계 공장에서 작업했습니다. 총열을 줄이고 금속 튜브로 맞춤형 개머리판을 제작했습니다. 권총 손잡이를 설계하고 폐금속으로 양각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중이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 장전 시 무게가 33파운드, 약 15kg에 달하는 무기가 탄생했습니다. 분당 600발의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이 무기에 스팅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관들은 허가받지 않은 무기라며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타인은 계속해서 무기를 개량하고 시험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8 해병연대가 상륙작전을 위해 배에 오를 무렵 토니 스타인의 스팅어는 연대 내에서 전설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장교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모든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이오지마라고 불리는 8제곱마일 약 23점, 2제곱킬로미터의 화산암 지대였습니다. 일본군은 수개월 동안 이 섬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수리밭이 사는 섬 남쪽 끝을 장악하고 있었고 동굴과 터널이 섬 전체의 벌집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장군이 일본군 방어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2만 1,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1명을 죽일 때마다 미군 10명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침공 계획은 해병대 3개 사단을 남동쪽 해안에 상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8 해병연대는 그린 해변에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섬의 좁은 남쪽 끝을 건너 수리바치 산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첩보는 저항이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첩보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본군은 콘크리트 벙커, 숨겨진 토치카, 지하 진지 등 촘촘하게 짜인 화력망으로 심층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해안 구석구석을 포격과 박격포 사격 범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해병대가 해변에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A중대는 오전 9시 2분에 그린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토니 스타인은 첫 번째 상륙 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상륙정에 경사로가 내려갔습니다. 기관총 사격으로 해병대원 3명이 모래에 발을 딛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타인은 경사로를 따라 지옥 속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화산 모래는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화산재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세한 검은 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해병들은 발목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뛰는 것은 불가능했고 걷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화산재는 아무런 엄폐물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총알은 물처럼 화산재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일본군 포수들은 높은 지대에서 완벽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어디를 조준할지 계획해왔습니다. 스타인의 분대는 15야드, 약 13.5m쯤 전진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콘크리트 벙커에서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인 옆에 있던 하사가 가슴에 총을 맞고 화산재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다른 해병이 그를 도우려다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분대는 엎드려 화산재를 파헤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파낸 구멍마다 화산재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타인은 벙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적인 언덕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총구는 해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서너 명의 일본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2곳 이상의 진지와 교전 중이었습니다.
전술적 해결책은 전차 지원이나 함포 사격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불가능했습니다. 전차들은 아직 해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고 함포는 해병대 진지 바로 근처에서 사격할 수 없었습니다. 스타인은 계산을 해냈습니다. 만약 60초 안에 저 벙커를 파괴하지 못하면 그의 분대 전체가 전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벙커를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은 15kg이나 나갔지만 스타인은 마치 소총처럼 가볍게 들고 다녔습니다. 허리춤에서 쏘아댔습니다. 분당 600발을 발사했습니다. 5발마다 한 발씩 날아오는 예광탄은 그에게 총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조준을 조정했습니다. 벙커에서 쏟아지는 기관총 사격이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총알이 그의 발 주위로 재를 흩날렸습니다. 스타인은 계속 달렸고 계속 쏘았습니다. 벙커에서 9m쯤 떨어진 곳에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양각대를 세우고 총구를 겨냥했습니다.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에 총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탄피가 그의 주위에 쌓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격량에 압도당했습니다. 총알이 총구 주변 콘크리트에 부딪혀 저 불꽃을 튀겼습니다. 몇 발은 콘크리트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이 멈췄습니다. 스타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벙커 옆으로 달려가 허리띠에서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2초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총구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렸습니다. 폭발음은 콘크리트에 묻혔습니다. 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스타인은 분대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해병대는 전진했습니다. 벙커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5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스팅어 기관총은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250발이 90초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스타인은 탄약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스팅어 기관총이 M1 게런드 소총과 같은 39경 탄약을 사용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해병대원은 M1 소총용 탄약을 여벌로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그들에게 자기 총에 필요한 탄약을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전사자와 부상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총을 쏠 수 없는 해병대원들에게서였습니다. 스타인은 쏟아지는 총탄과 박격포 폭발을 뚫고 해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의무병들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당한 해병대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탄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상자들은 그에게 탄약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우기 위해 총알이 필요했습니다. 스타인은 8개의 탄약띠를 모았습니다. 300발이 넘는 탄약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분대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위 어딘가에서 일본 저격수가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스타인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70파운드 약 32kg에 달하는 무기와 탄약을 짊어진 채 화산재 속을 계속 달렸습니다. 그의 분대는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계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벙커는 해안에서 50야드 안쪽에 있었습니다.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에 여러 개의 총안이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적어도 2정의 기관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진지는 해안 접근로 전체를 가로지르는 탁 트인 사격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일본군 포수들은 전진하려는 해병들을 체계적으로 사살하고 있었습니다. 재 속에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부상자들을 후송하려던 의무병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자들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스타인은 사격 패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일본군 포수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제된 사격으로 탄약을 아끼고 목표물을 효율적으로 교체하며 사격했습니다.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징집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임무 수행에 능숙한 경험 많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스타인은 스팅어 기관총에 새 탄띠를 장전했습니다. 250발이었습니다. 그는 접근 각도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벙커를 정면으로 향해 돌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좌측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형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을 최소한의 엄폐물로 이용했습니다. 그 움푹 들어간 곳은 18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는 사람 한 명을 겨우 가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스타인은 화산재 속을 포복으로 기어갔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은 그의 옆에서 질질 끌렸습니다. 화산재가 그의 눈에, 입에, 그리고 총의 작동장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50야드를 가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그 4분 동안 일본군의 기관총이 그의 머리 위로 다른 해병들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박격포탄이 바로 코앞에서 터져 뜨거운 금속 파편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다음 포탄이 자신을 맞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4분이었습니다. 그는 벙커 측면에서 30야드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총구는 해변을 향하고 있었고 측면 벽에는 사격용 구멍이 없었습니다. 스타인은 일어서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스팅어 기관총탄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일본군 기관총 사수들은 누군가 측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기를 옮기려 했습니다. 스타인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구를 가로지르며 조준했습니다. 1분도 채 안 되어 250발을 쏘았습니다. 일본군 기관총 하나가 침묵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변을 향해 계속 사격했습니다. 스타인은 재장전하고 벙커로 돌격했습니다. 10야드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남은 기관총이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스타인은 엎드려 사격했습니다. 총알은 땅에 튕겨 총구 아래쪽 가장자리에 박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관총이 위로 올라가더니 스타인의 머리 위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는 조준을 다시 맞추고 총구에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스타인은 벙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모래주머니로 막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수류탄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모래주머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뛰쳐나갔습니다. 폭발로 모래주머니들이 바깥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기와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기가 걷히자 벙커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2명의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제 14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스타인은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은 탄창이 비어 있었습니다. 권총에는 탄창 2개, 34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벙커 하나를 더 점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급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12번째로 살육지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그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타인이 이렇게 돌진하는 것을 목격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해변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격수가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스팅어 기관총의 총열에 맞았습니다. 충격으로 스타인은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졌습니다.
저격수는 조준을 바로잡고 다시 쏘았습니다. 두 번째 총알은 스타인의 머리에서 불과 5cm 떨어진 화산재에 맞았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구르며 뛰어올랐습니다. 저격수는 두 발 더 쏘았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스타인은 포탄 구덩이에 도착했습니다.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2명의 해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둘 다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한 명은 복부에 파편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가슴에 흡인성 총상을 입었습니다. 둘 다 의식은 있었지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병사는 마이클 토레스라는 이름의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는 스타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팅어 기관총도 알아보았습니다. 토레스는 탄약 주머니에 손을 뻗어 M1 소총탄이 든 탄띠 3개를 꺼냈습니다. 스타인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하자 입에서 피가 부글부글 흘렀습니다. 스타인은 탄띠를 받아 들었습니다. 토레스는 그의 손목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스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레스는 30초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무병은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은 이오지마 전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9번째 벙커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었으며 여러 개의 사격 진지가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최소 4정의 기관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방어 진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방어선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 설계된 요새였습니다. 이곳을 함락시키려면 스팅어 기관총 한 발로는 부족했습니다. 스타인은 폭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프랭크 페트릴로라는 전투 공병이 폭약을 가지고 포복하여 전진했습니다. 폭약은 강화된 진지를 폭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스타인은 기관총 사격으로 벙커를 제압하고 페트릴로는 폭약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벙커를 폭파하고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획은 현실과 부딪히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인은 기관총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이 굉음을 내며 발사되었고 총알은 콘크리트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습니다. 일본군의 방역은 즉각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페트릴로는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15야드쯤 접근했을 때 숨겨진 위치에서 일본군 수류탄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라와 페트릴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몸을 굴렸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페트릴로의 왼쪽 다리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스타인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계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규정짓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스팅어 기관총을 떨어뜨리고 페트릴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호 사격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료 해병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한 해병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의 기관총이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스타인은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전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더 어려운 표적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페트릴로에게 다가가 전투복을 잡고 엄폐물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릴로는 장비를 포함해 73kg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스타인은 화산재가 무너지고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40야드, 약 36m 떨어진 포탄 구덩이로 페트릴로를 데려갔습니다.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데이비드 첸이라는 의무병이 이미 그곳에서 다른 2명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첸은 페트릴로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파편이 대퇴동맥을 강타했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첸은 지혈대를 감고 단단히 조였습니다. 페트릴로에게 괜찮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페트릴로는 스타인을 바라보며 아직 저 벙커를 점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페트릴로는 배낭에 손을 넣어 폭발물 2개를 꺼냈습니다. 각각 40파운드 약 18kg의 고성능 폭약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스타인에게 건네주며 제대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은 폭발물을 받아들고 스팅어 기관총을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벙커 안의 일본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트릴로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마지막 남은 탄디를 장전했습니다. 150발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공격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한 발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벙커를 살폈습니다. 총구 4개가 보였습니다. 아마 측면에도 더 있을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최소 45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폭발물은 제대로 설치하면 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폭발물을 설치할 만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타인은 훈련받은 내용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벙커 공격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연막을 이용한 은폐와 여러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제압 사격 후 공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원 사격과의 연계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150발의 탄약과 2개의 폭발물만이 있었습니다. 은폐를 전혀 해주지 않는 화산재뿐이었습니다. 지원 사격도 없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해병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저절로 내려졌습니다. 스타인은 배낭에서 꺼낸 끈으로 폭발물 2개를 묶었습니다. 던질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도화선은 10초로 설정했습니다. 정확하게 던지려면 60m 이내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60m는 기관총 내 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학은 답이 아마도 죽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약간의 언덕과 쓰러진 해병의 시체 등 지형의 미세한 특징까지 모두 활용했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을 준비했습니다. 35야드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일본군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4정의 기관총이 모두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스타인 주변의 화산재가 검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는 엎드려 방역했습니다. 적의 포구를 조준하고 짧고 정확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탄약을 아껴 썼습니다. 일본군의 사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격을 멈추면 그가 전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타인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그의 옆에는 폭발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제압 사격이 필요했습니다. 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제임스 브라이트 상병이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든 브라이트는 스타인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브라이트는 일어서서 벙커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기관총 2정이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브라이트는 엎드려서 계속 사격했습니다. 20발들이 탄창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재장전하고 다시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그 소란이 충분한 틈을 타 스타인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20야드, 약 18m 거리까지 전진한 그는 폭발물 가방에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이 초를 세고는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폭발물은 공중으로 솟구쳐 벙커 벽에 총구 2개 사이 완벽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스타인은 엎드려 머리를 감쌌습니다. 폭발은 엄청났습니다. 80파운드, 약 36kg의 고성능 폭격이 철근 콘크리트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벙커의 전면 벽이 산산조각 나고 지붕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기와 먼지가 버섯구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일본군 탄약이 폭발하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벙커는 거대한 분화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9명의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7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스타인은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스팅어 기관총은 탄창이 비어 있었습니다. 권총에는 탄창 2개, 34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벙커 하나를 더 점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급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12번째로 살육지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그의 움직임을 파악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타인이 이렇게 돌진하는 것을 목격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타인은 해변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격수가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스팅어 기관총의 총열에 맞았습니다. 충격으로 스타인은 빙글빙글 돌다가 쓰러졌습니다. 저격수는 조준을 바로잡고 다시 쏘았습니다. 두 번째 총알은 스타인의 머리에서 불과 5cm 떨어진 화산재에 맞았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구르며 뛰어올랐습니다. 저격수는 2발 더 쏘았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스타인은 포탄 구덩이에 도착했습니다.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2명의 해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둘 다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한 명은 복부에 파편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가슴에 흡인성 총상을 입었습니다. 둘 다 의식은 있었지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병사는 마이클 토레스라는 이름의 2등병이었습니다. 그는 스타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팅어 기관총도 알아보았습니다. 토레스는 탄약 주머니에 손을 뻗어 M1 소총탄이 든 탄띠 3개를 꺼냈습니다. 스타인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하자 입에서 피가 부글부글 흘렀습니다. 스타인은 탄띠를 받아들었습니다. 토레스는 그의 손목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스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레스는 30초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무병은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은 이오지마 전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번째 벙커는 바위 투성이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콘크리트 외에도 자연석이 추가적인 방어막 역할을 했다. 일본 공병대는 정말 훌륭한 작업을 해냈다. 이 진지는 수리바치 산으로 향하는 서쪽 접근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제28 해변견대의 임무에 필수적이었다. 스타인은 상황을 살폈다. 벙커에는 3개의 총알이 눈에 띄었다. 적어도 2곳에서 기관총 사격이 쏟아져 나왔다. 아마도 3번째 총알은 더 나은 사격 각도를 위해 위치를 옮기고 있었을 것이다. 접근로는 엄폐물이 거의 없었다. 60야드, 약 56m에 걸쳐 화산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스타인은 더 이상 자살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다. 그의 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
모든 군사 통계학자는 그가 4번째나 5번째 벙커 공격에서 전사했어야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10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승산은 명확했다. 이번에는 계산이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총알이 그를 맞출 것이다. 스타인은 스팅어 기관총에 탄약을 장전했다. 그것은 토레스 일병의 탄약이었다. 전사한 일병이 전쟁에 남긴 마지막 공헌이었다. 스타인은 고작 3주 정도밖에 알지 못했던 한 남자의 기억을 기리며 다짐했다. 그는 모든 총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벙커를 파괴하거나 해병대원을 구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번째 벙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짧은 거리를 전륜력 질주했다. 5야드 전진 후 엎드리고 또 5야드 전진 후 엎드렸다. 일본 기관총 사수들은 그를 추적했지만 사격 타이밍은 불규칙적이었다. 사수들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조준을 앞당길 수 없었다. 그들의 사격은 스타인이 방금 있던 자리에 명중했지만 스타인이 있는 곳에는 맞지 않았다. 3분이 걸렸다. 3분 동안 그는 온 힘을 다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력을 다했다. 화산재가 그의 군복에 달라붙었다. 화산재는 코와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그의 폐는 타는 듯 아팠고 다리는 콘크리트처럼 굳었다. 스팅어 기관총은 1500kg이 넘는 무게였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벙커까지 30야드 남았다. 그는 속도를 높였다. 10야드를 전력 질주했다. 일본군의 사격이 집중되었다. 총알이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한 발이 그의 배낭에 맞았다. 총알은 캔버스를 뚫고 반대편으로 나갔지만 스타인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는 엎드려 방역했다. 가장 왼쪽 총안을 조준하고 방가쇠를 당겼다. 50발을 발사했다. 총구에서 총알이 멈췄다. 사수를 맞추거나 엄폐물로 숨게 만들어야 했다. 어쨌든 그를 향해 쏘는 총이 하나 줄어든 셈이었다. 스타인은 20야드 거리까지 전진했다. 남은 일본군 포병들은 사격 규율을 유지했다. 그들은 탄약을 너무 빨리 소모하면 취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절제 사격을 하며 스타인을 제압했다. 그들은 스타인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 스타인에게는 수류탄도 폭발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스팅어 기관총과 총구에 장전할 수 있는 탄약뿐이었다. 그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벙커 위쪽에 바위 노출부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다. 스타인은 바위 꼭대기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벙커를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붕은 벽보다 보강이 덜 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벙커의 직사 사격선에서 벗어나면서 지형의 미세한 변화를 이용해 몸을 숨겼다. 바위 노출부 아래에 도착한 그는 오르기 시작했다. 바위는 화산암이라 모서리가 날카롭고 잡을 곳이 불안정했다. 스팅어 기관총을 들고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스타인은 기관총을 등에 메고 양손으로 잡고 4.5m, 6m를 끌어올렸다. 벙커 안에 일본군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챘다. 그들은 위쪽으로 사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 스타인을 조준할 각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군이 있었다. 일본군 병사 한 명이 바위 노출부 꼭대기에 나타났다. 병사는 스타인보다 9m 높은 곳에 있었다. 병사는 소총을 들고 아래쪽으로 조준한 후 발사했다. 총알은 스타인의 왼손에서 15cm 떨어진 바위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다. 스타인은 방역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바위를 꽉 붙잡고 있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일본군은 소총의 놀이쇠를 당기고 다음 탄환을 장전하고 있었다. 스타인은 각도, 시간, 거리를 계산했다. 그는 모든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오른손을 놓고 등 뒤에서 스팅어 기관총을 꺼냈다. 왼손 하나로만 잡고 한 손으로 스팅어 기관총을 들어 올렸다. 일본군이 발사했지만 빗나갔다. 스타인은 스팅어 기관총에 방아쇠를 당겼다. 한 손으로 쥔 총이 튕겨나갔다. 연사력이 폭발하며 바위 표면을 휩쓸었다. 세 발의 총알이 일본군에게 명중했다. 그는 뒤로 쓰러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스타인은 다시 스팅어 기관총을 메고 계속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일본군은 죽어 있었다. 그는 일본군의 수류탄을 챙겼다. 바위 꼭대기에서 스타인은 지붕 틈새로 벙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일본군 병사 4명이 안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2명은 기관총을 들고 있었다. 나머지 2명은 탄창을 재장전하고 탄약을 주고받고 있었다. 스타인은 노획한 수류탄 하나를 뽑았다. 그것은 일본제 97식 수류탄이었다. 5초짜리 신관이었다. 그는 1초를 세고 가장 큰 지붕 틈새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두 번째 수류탄의 안전핀도 뽑았다. 1초를 세고 다른 틈새로 떨어뜨렸다. 그는 바위에 엎드렸다. 첫 번째 폭발이 바위를 뒤흔들었다. 1초 뒤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다. 벙커의 총안구와 지붕 틈새, 입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더 이상 안에서 총격은 없었다. 스타인은 바위에서 내려와 벙커 입구로 다가갔다. 그는 수류탄 폭발로 일본군 4명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10개의 벙커를 격파했다. 이제 6개 남았다. 시간은 오전 11시 47분이었다. 스타인은 물도 없이 2시간 45분 동안 쉬지 않고 싸웠다. 쉴 틈도 없이 끊임없는 이동과 폭력, 그리고 죽음뿐이었다. 다른 해병들은 그가 점령한 벙커들을 확보했다. 그들은 스타인이 만들어낸 틈을 통해 진격했다. 전진은 계속되었다. 수리바치산은 점점 가까워졌다. 희생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부상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의무병들은 필사적으로 환자들을 돌봤다. 화산재에는 피로 붉게 물들어갔다. 이곳이 이오지마였다. 그것은 2만 1,000명의 일본군으로부터 8제곱마일의 화산지대를 탈환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죽음을 명령받은 일본군으로부터 탈환해야 했다.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11번째 벙커는 자연적인 병목 지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해병대 징역은 2개의 바위 돌출부 사이의 좁은 틈으로 향해야 했다. 일본군 벙커는 기관총 사격으로 그 틈을 엄호하고 있었다. 해병대원들은 그 틈을 뚫고 돌진하려 했지만 모두 쓰러졌다. 해병대원들은 우회하려 했지만 다른 진지에서 날아오는 사격에 맞았다. 진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A 중대는 충원되는 속도보다 사상자가 더 빠르게 발생하고 있었다. 중대장 토마스 필즈 대위는 전차 지원을 지휘하려 애썼다. 전차들은 여전히 해안에 갇혀 있었다. 전차들은 사람의 무게조차 겨우 지탱할 수 있는 화산재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30톤짜리 셔먼 전차를 지탱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필즈 대위는 벙커를 바라보았다. 그는 좁은 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죽어가는 해병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반드시 벙커를 점령해야 했다. 그는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알고 있었다. 그는 스타인을 불렀다. 토니 스타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전술적 상황을 파악했다. 벙커는 위치가 좋았다. 벙커는
좋은 엄폐물과 탁 트인 사격범이 견고한 구조물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곳을 점령하는 것은 악몽과 같을 것이었다. 스타인은 필즈에게 연막탄을 요청했다. 필즈는 연막탄 4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연막탄을 모두 스타인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중대가 보유한 마지막 폭발물 2개도 주었다. 이것은 총 80파운드, 약 36kg의 폭발물이 추가된 것이었다. 스타인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려 벙커의 시야를 가리고 연막이 걷히는 동안 틈새로 돌격하여 폭발물을 사용하려 했다. 필즈는 스타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다. 스타인은 다른 벙커들이 자기 진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만 했다. 필즈는 2 소대를 인접한 진지에 제압 사격을 하도록 배정했다. 스타인은 스팅어 기관총에 탄약을 장전하였다. 이번에는 탄약이 충분했다. 해병들은 아침 내내 전사자들에게서 탄약을 수습해왔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스타인에게 탄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그가 성공하기를 바랐다. 스타인이 성공하면 해병들이 살아남기 때문이었다. 그는 첫 번째 연막탄을 틈새에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았다. 2 번째 연막탄을 던졌다. 더 많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3 번째, 4번째 연막탄도 던졌다. 틈새는 하얀 영이벽 뒤로 사라졌다. 일본군 기관총 사수들은 연기 속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총알은 가슴 높이에서 하얀 연기 구름을 가르며 날아왔다. 스타인은 몸을 낮췄다. 그는 영이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허리띠에 묶인 폭발물 가방이 그의 뒤를 따라 질질 끌렸다. 그는 스팅어 기관총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앞이 1미터도 보이지 않았다. 스타인은 기억과 본능에 의지해 나아갔다. 기관총 소리가 그의 길을 안내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다. 벙커에서 4.5m 떨어진 곳에서 연기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군 사수들이 그를 발견하고 총을 내리쳤다. 스타인은 이미 사격을 시작했다. 스팅어 기관총의 분당 600발이 총구에 쏟아졌다.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일본군 기관총 한 자루는 사격을 멈췄다. 하지만 다른 한 자루는 계속 사격했다. 총알이 스타인 주변에 화산재를 흩날렸다. 그는 오른쪽으로 구르며 일어서서 사격을 계속했다. 탄띠를 비우고 움직이면서 재장전했다. 벙커에서 10야드 떨어진 곳까지 가서 2개의 폭발물에 신관을 걸었다. 그는 일어서서 벙커 입구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일본군 기관총이 그를 추적하며 발사했지만 빗나갔다. 스타인은 입구에 도착해서 2개의 폭발물을 안으로 던졌다. 돌아서서 전력 질주했다. 20야드 거리에서 폭발이 그를 덮쳤다. 폭발 충격파가 그를 쓰러뜨렸다. 파편이 머리 위로 윙윙거렸다. 벙커는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기관총 소리가 영원히 멈췄다. 11개의 벙커가 쓰러졌다. 이제 5개 남았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스타인은 일어서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가 버티지 못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파편이 종아리 근육을 찢고 있었다. 바지 자락이 피로 흠뻑 젖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 이제야 느껴졌다. 그것은 날카롭고 타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는 걸으려 했지만 간신히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 러셀이라는 의무병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상처를 살펴보았다. 의무병은 스타인에게 대대 의무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감염될 수도 있고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타인은 계속 싸워야 한다고 했다.
러셀은 스타인이 이미 10명의 해병 몫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변에서 벗어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했다. 스타인은 다시 그 틈새를 바라보았다. 해병들이 그 틈새를 통해 진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리바치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해병들은 그가 뚫어놓은 틈새를 지나 그가 파괴했던 벙커들을 지나가고 있었다. 스타인은 러셀을 바라보며 중대와 목표 지점 사이에 아직 벙커가 5개나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 벙커들이 해병들을 죽일 수 있다고 했다. 러셀은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스타인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모르핀을 주사했다. 러셀은 스타인에게 자신이 본 해병 중 가장 용감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미친 해병길지도 모른다고 했다. 스타인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스팅어 기관총을 집어들고 12번째 벙커를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모르핀 덕분에 통증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스타인은 고통을 무시했다. 고통은 일시적일 뿐이며 죽은 해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12번째 벙커는 더 작았다.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하지만 위치는 완벽했다. 적의 접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스타인은 측면으로 우회할 수도 위로 올라갈 수도 없었다. 그는 정면으로 돌격할 수밖에 없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뛸 수도 없었다. 그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피할 수도 없었다. 이제 끝이었다.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불가능해 보였던 행운이 닿은 것이었다. 스타인은 체념했다. 그는 11개의 벙커를 파괴했다. 그는 수십 명의 해병을 구했으며 징역을 가능하게 했다. 이 벙커에서 죽더라도 감수할 만한 대가였다. 그는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스팅어 기관총을 준비했다. 벙커에서 40야드 떨어진 곳까지 갔다. 30야드까지 갔다. 일본군 사수들은 그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상당한 그를 보았다. 그들은 스타인이 손쉬운 사살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격을 멈추고 그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20야드까지 왔다. 그들이 사격을 시작했다. 스타인은 엎드려 방역했다. 교전은 15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마치 15시간처럼 느껴졌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화산재가 폭발하는 소리.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다. 그때 일본군의 포성이 멈췄다. 스타인이 무언가를 맞춘 것이었다. 그것은 포였을지도 모른다. 사수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일본군 2명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스팅어 기관총의 총알이 포문을 관통하여 둘 다 죽인 것이었다. 12개의 벙커를 파괴했다. 이제 4개 남았다. 스타인의 다리는 붕대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다. 모르핀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러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의무병 2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스타인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스타인이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러셀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다리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셀은 스타인이 계속 저항하면 과다출혈로 죽거나 다리를 완전히 잃을 거라고 했다. 스타인은 수리바치 산을 바라보았다. 아직 벙커는 4개뿐이었다. 여전히 해병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러셀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스타인을 제압하며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더 바랄 건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인은 저항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팅어 기관총은 그들이 처리하게 놔두었다. 해변으로 가는 것도 그들이 도와주게 놔두었다. 그를 구급소로 후송하게 놔두었다. 이오짐에서의 그의 전쟁은 끝났다. 시간은 오후 12시 51분이었다. 그는 3시간 34분 동안 싸웠다. 그는 12개의 벙커를 파괴했다. 그는 살상지대를 8번이나 누비며 탄약을 확보했다. 그는 훗날 토니 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자녀와 손주들을 두게 될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구했다. 남은 벙커 4개는 다음 2시간 동안 다른 해병대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었다. A 중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이었다. 수리밭이 산은 고립될 것이었다. 닷새 후 해병대원들은 정상에 깃발을 꽂을 것이었다. 그 깃발 개양식은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토니 스타인은 그 사진 어디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저 병원선으로 후송되는 또 다른 부상당한 해병대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해병대는 그를 기억했다. 필즈 대위는 명예훈장 수여를 추천했다. 소렌슨 중위는 스타인의 활약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23명의 해병대원이 증언했고 그 증언들은 모두 일치했다. 스타인은 홀로 일본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성공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냈으며 자신의 목숨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명예훈장은 1945년 10월 5일에 승인되었다. 그때 토니 스타인은 이미 전사했다. 그는 다리 부상에서 회복하여 복귀했다. 그는 이오지마 전투의 마지막 날까지 싸웠다. 1945년 3월 1일 그린비치에서의 놀라운 활약으로부터 11일 후 토니 스탄 상병은 전사했다. 그는 부상당한 해병들을 구출하려다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에 전사했다. 그는 23살이었다. 총 12일 동안 전투에 참전했다. 그 12일 동안 그는 전설이 되었다. 그는 수제 기관총을 든 사나이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해병이었다. 데이턴 출신의 공구 제작자는 고초를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총으로 바꿔주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시신은 수습되어 이오지마의 저 해병사단 묘지에 안장되었다. 나중에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캘버리 묘지로 이장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금속을 다루고 물건을 만드는 법을 배우던 도시로 돌아왔다. 그는 원자재와 굳은 의지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된 도시로 돌아왔다. 스팅어 기관총은 스타인 상병의 전사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 행방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전투의 혼란 속에서 분실되었을 것이다. 또는 이오지마의 화산 토양 어딘가에서 녹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기였다. 규정과 교리를 어긴 무기였다. 하지만 한 해병이 표준 장비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명예훈장 수여 사유에는 그의 활약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다. 스타인 상병은 개인적으로 개조한 항공기용 무기로 무장했다. 그는 소대가 진지를 구축하려 할 때 신속한 엄호 사격을 제공했다. 동료들이 적의 집중적인 기관총과 박격포 공격에 발이 묶였을 때 그는 용감하게 몸을 일으켜 적의 시야에 노출되었다. 스타인 상병은 적의 사격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적의 포격 위치를 파악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벙커를 공격하여 최소 20명의 적군을 사살했다. 그는 소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 번은 부상당한 해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다시 분대로 돌아가 전투를 계속했다. 그 표창장은 그곳에 있었던 해병들의 기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스팅어 기관총 소리는 해변에서 들리는 다른 어떤 무기와도 달랐다. 그것은 분당 600발의 속도였다.
해병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토니 스타인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병들은 그가 목숨을 잃을 뻔한 포화를 뚫고 나아가는 모습을 기억했다. 그는 탄약을 가지러 해변으로 끊임없이 돌아갔다. 몇 번이고 다시 해변으로 향하는 모습도 기억했다. 벙커를 보고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파괴하기로 결심하는 모습도 기억했다. 그에게는 오직 결단력과 기술만 있었다. 자신이 막을 수 있는 해병들의 죽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도 있었다. 로버트 오말리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캘리포니아에서 교사가 되었다. 그는 매년 현충일에 학생들에게 토니 스타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타인 덕분에 자신이 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해병들이 아버지 직장인 시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끔찍하지만 때로는 끔찍한 일들이 비범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자동차를 고치거나 부품을 가공하거나 집을 짓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는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생명을 구한 사람들. 그들은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이 영상은 토니 스타인이 존재했기에 존재한다. 1945년 2월 19일 손수 만든 기관총을 든 해병대 하사가 전우들을 일본군 벙커에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옥 같은 전장을 12번이나 누비며 탄약을 구해왔다. 그는 3시간 반 만에 12개의 요새를 파괴했다. 그는 부상을 입고도 계속 싸웠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고 11일 후 다시 싸우다 전사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무언가를 배우셨거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달라.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땅히 전해져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토니 스타인과 같은 사람들은 기억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화산 해변에서 피로 얻어졌기 때문이다. 데이턴 출신의 공구 제작자가 이오지마의 전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달라. 진정한 영웅담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중요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들을 기억하자.